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소아와 청소년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감염되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가족 내 전파로 인해 고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분만할 수 있는 병상이 이번 달 안에 200개 더 확보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병상은 물론 아기를 격리할 수 있는 신생아실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이달 말에 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모두 3만 2천 명분으로 이 가운데 8,900여 명분이 처방됐고 현재 2만 3천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 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대상이 확대되고 보장률이 더 높아졌다며 지원금 지급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던 호주가 2년 만에 백신 접종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잇따라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연일 10만 명 안팎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며 최종적으로는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런 판단에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아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18세 이하 소아와 청소년 확진자 규모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큰 폭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와 청소년이 가족 내 고령층에게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주 27.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가족 내 전파가 이뤄지고 특히 가족 내 고령층도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다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 임신부용 분만 병상을 이달 안에 200개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된 임신부가 음압 수술을 받고 분만할 수 있는 병상을 현재 82개 확보해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산모가 낳은 아기를 격리할 수 있는 신생아실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반장은 태아가 산모로부터 감염되는 수직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국민과 의료진의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추가적으로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말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만 2천 명분이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부터 8,905명에게 처방돼 2만 3천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을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이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300만 원의 2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일단 1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등 332만 곳에 23일부터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PC방과 독서실 등 대상을 90만 개로 늘리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 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중 한 명으로 발표된 20대 확진자가 사망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대 사망자가 사망 후 확진된 사례로 기저질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사망자 58명 가운데 20대가 1명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간 강력한 방역 조처로 코로나 요새로 불려온 호주가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외국인 입국을 철저히 통제해온 다른 나라들도 관광객들에게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호주 국제공항에서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724 apart and he's my only son and I'm alone, so this means the world to me. 영국인 모자 제외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 요새로 불려온 호주 정부가 국경을 활짝 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힘입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수익 51조를 넘어서는 주요 산업, 관광업 부활도 노렸습니다. We are set up as a country now to really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opportunities ahead of us. 이스라엘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대유행이 가라앉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기 탑승 전과 착륙 직후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 통과하면 됩니다. 동남아 주요 관광국인 필리핀은 2년 동안 이어진 국경 통제를 중단하고 백신 접종 완료 해외 방문객에게 지난 10일부터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태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 63개 나라에서 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광객 23만 명이 방문한 데 힘입어 태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1.9%를 기록하면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극적 반전을 이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국이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7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봄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자,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등입니다. 다음 달부터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하는 이탈리아는 이르면 올 가을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불행히도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름 이후 전 국민 4차 접종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가을 4차 접종이 사실상 연례 접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영유아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유아 확진자는 일반 관리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인처럼 집에서 7일 동안 재택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유아 확진자 증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만 해도 아이들은 코로나19에 잘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부터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전체 확진자 자체도 엄청 늘어서 15배나 급증했죠. 네.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평균 확진자 발생률을 살펴보면요. 그 전주보다 모든 연령군에서 1.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률을 살펴보니까 2배, 특히 6세 이하 어린아이들의 발생률은 2.2배로 뛰었는데요. 네. 백신 미접종군만 살펴보면 4세에서 6세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29.9명, 또 7세에서 11세의 경우는 308.8명으로 60세 이상 고령층보다도 이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유아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7개월 아이가 응급실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다시 어떤 사건이 좀 살펴보면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재택 치료 중인 7개월 아기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아기는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경기를 일으켜서 부모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6분 만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응급실이 있는 주변 병원을 수소문을 했는데 21분 동안이나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를 살펴보니 소아 전문의가 없어서, 또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또 감염병 전담 병원이 아니어서, 또 소아 전문의는 있지만 확진자 격리 병실이 없다 등등 이 거절한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네. 결국 결국 11번의 전화를 돌린 끝에 12번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이 아기 집에서 17km나 떨어진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병원이었고요. 아기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들을수록 정말 허탈하고 안타깝고 또 화도 나는 일인데요. 아이들은 이제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응급 상황 대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네,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 소아 전담 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소아 응급 전담 의사가 4명 이상 있어야 하고요. 또 소아 중환자 병상, 또 연령별로 의료 장비를 갖춘 곳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인천과 경기, 천안 각각 한 곳씩 전국에 5곳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새로 서울하고 대구, 양산 이렇게 3곳을 또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네.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 위주로 늘려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이 문제는 병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바뀐 데다가 또 응급실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청하는 병원이 적다는 건데요. 또 이 병원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신청을 해도 전문의를 뽑지 못해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병원들이 채용이 안 되거나 시설을 못 갖춰서 개소를 못한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여건이 된다 싶으면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서 추가로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지만 정부가 인건비 지원과 함께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병원의 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대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와 지금 함께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놀라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증상을 좀 유의 깊게 보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열 관리를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해열제를 우선 먹여야 하는데 평소 아이에게 잘 듣는 해열제가 있다면 새로운 해열제를 먹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먹던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기침이나 콧물, 복통, 구토와 설사,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전화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소아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과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가 있다고 하면 이 전화 상담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주변 재택치료 전화 상담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증상을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영유아일수록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입원 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택관리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손 쓸 새도 없이 아이에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 서울시만 좀 먼저 살펴보면요. 서울 이 방배동에 위치한 소아청소년 한 곳이 24시간 이 소아 전용 의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도 소아 전용 상담 센터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건 전화 상담인 경우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이 코로나19 전용 응급 의료센터로 이송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영유아 확진자는 일반 관리군이니까 119로 전화하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이 문제는 이 앞서 사건과 같이 영유아 확진자가 근처 병원 응급실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미리 알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대신해서 평소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 중에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이 어디가 있는지 또 그 응급실에는 혹시 소아 전문의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이 소아 청소년과는 대개 성장이 멈추는 20살 앞뒤까지를 아우르는 진료과라고 하고 있지만 대상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소아과 진료 연령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청소년이나 영유아 아이를 둔 부모라면 소아 응급의가 있는 병원을 평소에 알아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영유아가 어느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건데 네.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게 좀 고쳐져야 될까요? 네, 그 오미크론 대응에 따르면요, 사실 영유아와 임신부까지 포함해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임신부 모두 감염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 격리 병상을 늘리고 또 응급 상황에 따른 대응 요령, 또 전담병원 지정 등 세심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급실을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를 확실히 그 구별로 지정을 해주셔갖고 응급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거기서 응급 상황을 판단을 하시고 또 위험하다 그러면 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꽉 차고 대기가 걸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셔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과 상태를 사실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대학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도 확진자의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만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시스템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재 파일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 10%대 금리 효과로 인기를 끄는 청년 희망 적금의 조기 마감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당분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희망 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에서 34세의 경우 모두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86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분기에 비해 19조 1,000억 원이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 증가액 34조 9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둔화한 겁니다. 가계 신용 가운데 1,755조 8천억 원은 가계대출이었고
106조 3천억 원은 미상환 카드 금액인 판매 신용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계 신용 증가액은 134조 1천억 원으로 전년 증가액 127조 3천억 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3년 연속 수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먼저 지난해 실적이 적자이거나 지난해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적이 흑자면서 단기 순이익도 흑자인 경우나 2020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흑자인 기업은 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10만여 대로 10대 중 7대가 국내 제조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국산 전기차는 7만 4,393대로 7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승용차의 지난해 국내 제조율은 64.5%로 전년도 47.6%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제조 비중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밥상 물가 관리를 위해 양계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걀 수억 개를 긴급 수입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수입 달걀 2천만 개가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9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특히 달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여러 차례 달걀값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매일 접하게 되는 민생 아주 밀접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계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가격 안정 대책으로 달걀 수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당시 양기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달걀 낳는 닭 공급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먼저라며 수입 달걀 확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최근 입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입 달걀 2,100만여 개를 예산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폐기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될 수입 달걀이 비축된 창고 모습 사진 2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판에 30개씩 들은 달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약 71만 판입니다. 유통기한 45일이 지나서 폐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됐고요. 대부분 다 가공란이나 액란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부분별하게 그냥 확 많이 그냥.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항공수송 등 관련 물리비를 포함한 수입 달걀 한 개 가격은 약 400원, 30개 한 판은 12,000원입니다. 폐기 공고된 2,100만여 개의 달걀값은 약 85억 원, 여기에 폐기 입찰비를 합하면 약 90억 원입니다. 이 같은 대량 폐기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양계업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계업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달걀 수억 개를 정확한 계산도 없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근데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지금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서 경제수석을 계란수석이라고 부른다고 적으며 정부가 물가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후각을 유혹하는 고소한 냄새에 바삭한 식감, 맛깔나는 튀김 요리는 언제나 군침을 돌게 하죠. 감자튀김부터 후라이드 치킨까지 각종 튀김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요. 튀김 요리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대표 회식 메뉴인 삼겹살. 여기에 기름에서 갓 건져낸 튀김 또한 많은 사람이 찾는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름진 음식이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해요. 기름진 음식 속 과학 원리,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뭐든 한 번 빠지면 끝장을 본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과연 어떤 거에 빠진 걸까요? 제가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꾸미게 되었어요. 올해로 펫샵 운영 2년 차인 전미리 씨는 오로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간식을 챙기다 미리 씨 입으로 하나, 둘, 뭘 이렇게 드세요? 저도 애들 주면서 종종 먹긴 해요. 왜 드시는 건데요? 제가 튀김 러버인데 평상시에도 감자칩이나 이런 튀겨져 있는 과자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무조건 튀김류의 음식을 꼭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튀김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튀김의 그 냄새도 너무 좋고 그 바삭거림, 그 맛,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게 판매가 되는 그런 과자들이 아니라 그 과자 창고라고 할까?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일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과자를 먹고 있어요. 강아지 사랑과 함께 튀김 사랑에 빠진 전미리 씨. 늘 튀김 과자를 곁에 두고 산다는데요. 튀김류를 어떤 걸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치킨이나 뭐 닭강정 그리고 또 분식류 같은 김말이나 새우튀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뭐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진다는 전미리 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튀김 음식과 같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원초적 본능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상 때부터 생존을 위해 고열량의 지방을 선호해 왔고요. 지방은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고열량 식품이라 좋은 열량 공급원이고 우리 몸속에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어 몸속에 저장해 두면 생존에 유리했고요. 그래서 우리 DNA는 지방을 선호하는 본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김이 맛있는 데는 요리 중 나타나는 화학 반응 때문인데요.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100여 가지 맛과 향 성분을 낸다고 합니다. 또한 튀김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하거나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함을 갖도록 하는 캐러멜화가 우리가 튀김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인 건데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외출에 나서는 미리 씨. 어디 급한 일이라도 보러 가시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점심 사러 가고 있어요. 점심이요? 네. 점심을 뭐 드시는데요? 어제 밤부터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포장하러 가요. 일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펫샵에서 30분이나 이동해 찾은 이곳. 다양한 튀김꼬치를 맛볼 수 있는 미리 씨가 애정하는 분식집이라는데요. 순대꼬치 2개랑 떡꼬치 2개랑 핫도그 하나 주세요. 지글지글 기름에 튀겨지는 튀김은 보는 것만으로 군침을 돌게 합니다. 왜 점심도 튀김이네요? 네. 점심도 튀김이고 오늘 저녁에도 튀김이지 않을까 싶어요. 튀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줘야 더 맛있잖아요. 포장 전에 한 꼬치 하려는 미리 씨. 지난 밤부터 기다린 순대꼬치 영접의 순간입니다. 제가 순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좋아하는 순대를 또 튀겨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사장님 떡볶이도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네. 튀김은 떡볶이랑 같이 찍어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도 하나 더 추가했어요.
튀김과 떡볶이 조합은 실패가 없는 메뉴긴 하죠. 튀김의 고소한 냄새가 매장 가득 퍼지고 포장한 음식을 세팅해보는데요. 튀김꼬치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떡볶이 소스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그런데 튀김의 바삭한 식감 또한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삭한 식감을 내는 튀김은 식재료가 고온의 기름에 튀겨지면서 수분이 기화되는데요. 이때 기체들이 튀김옷을 뚫고 나오면서 스펀지처럼 수많은 작은 구멍, 다공질 구조로 튀김이 바삭해지는 겁니다. 반죽을 할 때 글루텐 생성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음으로 사용하거나 젓가락으로 반죽을 누르면서 섞어주면 튀김옷이 잘 벗겨지지 않게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튀김의 핵심은 기름 온도. 식재료마다 열 전도율이 달라서 각 식재료에 맞춰 기름 온도가 달라져야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사용한 기름은 산패가 진행되면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나 깻잎은 160에서 170도, 어패류나 고기류는 180에서 190도 기름에서 튀겨야 원재료의 맛과 튀김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답니다. 튀김은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점심 식사 시간. 단출해 보이지만 미리 씨에게는 최고의 밥상이나 마찬가지라는데요. 순댓꼬치, 떡꼬치, 핫도그 등 많은 양의 튀김꼬치가 순삭. 남기실 줄 알았는데 다 드셨네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튀김을 좋아하시면 그럼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드시겠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기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좀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포장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튀김 요리의 필수품 바로 이 식용 기름인데요.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등 그 종류도 다양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튀김용 기름에는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은 정제가 잘 된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홍화씨유 같이 발연점이 200도씨 이상으로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화제가 첨가된 버터나 마가린 등은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에 사용하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리브유 중에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에 사용하기 힘들지만 정제해서 발연점이 높아진 퓨어 올리브유는 튀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밥하는 시간이 늘면서 식용유 판매까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무엇보다 식용 기름의 경우 공기와 만나면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통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기름의 유통기한은 보통 상온에서 콩기름은 한 1년 6개월이고요. 그 외 정제한 식물성 기름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직접 짠 들기름은 불포화도가 높아서 쉽게 산패돼요. 그래서 개봉 후 냉장 보관하면서 한두 달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이제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미리 씨. 오후 일과에도 늘 반려견은 함께인데요. 우리 빗질할까? 이렇게 반려견 케어만으로 하루 시간이 훌쩍 지난다는 미리 씨. 오전에 출근해서 강아지들 이제 호텔링 온 친구들 관리나 케어 같은 거를 하고 좀 운동 같이 시켜주고 또 마당에서도 같이 공놀이도 같이 해주고 또 그러면서 하루가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과 하루를 시작해 강아지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렇게 오후 근무까지 마치고 출출한 허기를 달래려는 미리 씨.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치킨을 꺼내는데요. 양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걸로 저녁을 해결한다고요? 원래 먹다 남은 치킨으로 만드는 치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주문할 때 소스를 추가하는 편이에요. 점심에 이어 저녁 메뉴도 역시 튀김. 미리 씨의 찐 튀김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치킨을 다시 데워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네요. 왜 그런 걸까요? 튀김 메뉴 중 부동의 인기 메뉴 치킨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M사 매장 수보다 국내 치킨집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조리된 닭고기를 다시 데워 먹게 되면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 소화 장애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치킨은 차가운 상태 그대로 먹거나 다시 조리해야 한다면 저온에서 데워 먹어야 한답니다. 튀김을 많이 먹으면 고열량으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을 고온에서 튀기면 재료에 있는 당류가 아스파라긴산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맛있다고 튀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도 이상, 특히 160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튀김 온도는 160도 이하, 오븐 온도는 200도 이하가 적당한데요. 여기에 건강하게 튀김 요리를 먹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인 튀김을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튀김에 쓰이는 기름을 신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리는 피하고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억제하는 마늘,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있는 영양 성분은 열에 약해 샐러드 드레싱 등에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카놀라유는 고온에 강한 내열성을 가져 각종 볶음, 튀김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포도씨유 또한 발열점이 높아 튀김 요리나 부침 요리에 적합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미리 씨.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강아지들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튀김을 계속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있는 겉바 속촉 튀김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팁,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다면 우리 인류도 생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050년에는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에더 반기성 센터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 부족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지난해 유난히 심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 작년이죠. 2021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아주 물 부족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네. 이제 그중에서 가장 심했던 지역을 보면 먼저 중동 지역이 있는데요. 중동에서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2022년 1월에 국제 적십자사는 2050년까지 이라크 관계지의 3분의 1이 수전 고갈에 직면해 있고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과 전기, 식량에 대한 접근을 잃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인근 나라죠. 요르단인들은 식수나 설거지 용물을 다 합해서 하루에 40리터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정도의 양은 현재 미국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또 이란 같은 경우 2021년 7월에 남부 지역인 후제스탄주 같은 경우는 최대 가뭄을 겪었는데요. 물 부족 현상으로 후제스탄 지역에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란 보안군은 실탄을 쏘면서 시대를 진압을 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알제리, 수단을 비롯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지에서 정말 이런 물로 인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아프리카 지역의 소말리아도 물 부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네. 릴리프 웹이라는 단체에서 2021년 10월 17일에 소말리아의 물 부족 위기를 다루면서 최소한 10만 가구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고 농촌에서는 거의 모든 물이 말라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선전 광저우 지역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아주 심각한 물 부족으로 산업재해 가정에서 절수 운동에 돌입을 했고요. 네. 미국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ABC 방송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17일에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 호수에
사상 처음으로 물 부족 사태가 선포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물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장기 예측으로도 가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네.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전망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썼던 물의 양이 이 요르단에서는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경각심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물 부족이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기후 변화죠. 2021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후 환경 데이터 전문가들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 논문에서 기후 변화로 수십억 인구의 물과 식량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가 적도 근처에 있는 좁은 열대 강우 벨트를 위 아래로 불균형적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수십억 명 인구의 물과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 부족의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 우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합 연구팀은 전 세계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지하수 수위 정보와 우물 정보를 비교한 결과를 사이언스에 공개를 했는데요. 전 세계 우물의 약 20%가 지역의 지하수 수위보다 5m 이상 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지하수 수위가 조금만 떨어져도 800만 개에 가까운 우물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말라가는 세 번째 원인은 지구촌의 강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 6월 18일 사이언스 타임즈에서는 캐나다 맥길대 등 연합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구상 전체 6,4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과 하천의 51에서 60%가 주기적으로 흐름을 멈춘다거나 혹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말라있는 건천으로 강이 말라가면서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던 책인데 프렛 피어스의 죽음의 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저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물이 줄어드는 64개국 현장을 다니면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강들이 말라가고 물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그는 말하는데요. 댐이라는 콘크리트의 구조물로 물길을 바꾸고 좁은 수로에 가둬들은 통제의 욕망 때문에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 물이 말라가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후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제 36억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달 동안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2050년까지 물 부족에 시달릴 사람은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2021년 10월 5일이죠. 세계기상기구의 물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위험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함에 따라서 오는 2050년에는 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 50억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물 부족이 심각할 지역으로는 미 서부 지역, 남미 서부 해안 지역, 지중해 지역, 아프리카 사일 지역, 중동 지역, 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중국 베이징 사범대 연구진이 2021년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들은 여러 사회 경제적 조건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 부족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전 세계 도시 인구는 2016년에 9억 3,300만 명에서 2050년에 가면은 16억 9,300만 명에서 최대 23억 7,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물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에 있는데요. 기존 물 인프라로는 급증하는 도시민들의 물 소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이로 인한 물 증발량 증가도 물 부족 상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부족해지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제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과학적으로 물 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해수의 담수화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담수화 기술은 증발법, 막여과법 그리고 흡착법들이 있습니다. 증발법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염분만 남도록 하고 수증기를 응축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고요. 막 여과법은 3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담수화 기술입니다. 예. 이 흡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적 인력을 이용을 해서 물과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인데요. 90년대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증발법을 이용한 담수 플랜트가 많이 건설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 여과법인 RO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재는 한 90% 정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플랜트를 이용한 식수 생산 외에 작은 장비로 이제 물을 생산하는 기술들도 또 있긴 있어요. 네. 호주의 이제 FQ베드사 같은 경우는 캐로셀 패널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고요. 또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식수를 만드는 기술은 프랑스의 에올레 워터사의 장비도 있고요. 미국 필라리틱스사의 솔라백 기술도 아주 선도적인 기술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 부족을 해결할 기술 개발도 참 중요하겠지만 일상에서 좀 물을 아껴 쓰는 개인의 노력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후 일주일 이내 신생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미생물 집단에 큰 타격을 주고 그 영향도 오래 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은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의심돼 항생제가 처방된 신생아 147명과 항생제가 처방되지 않은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 전후 생후 1개월, 4개월, 12개월의 분변 샘플과 장내 미생물 변화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항생제 투여 신생아는 대조군과 비교해 비피더스 균주가 크게 줄었으며 약 700종의 장 박테리아 가운데 251종에서 변화가 나타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해균 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서미나 송현석 박사팀은 특정 대역의 신호를 증폭시키는 메타물질을 이용해 테라헤르츠 광신호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생체 분자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테라헤르츠 시스템이 소형화되면 이동식 검사도 가능해져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의 항만 하역 장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매연 저감 장치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가 분리된 형태로 항만 하역 장비에 최적화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 차량에 적용해 3개월 동안 실증한 결과 미세먼지의 80% 이상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계단이 많은 골목길 등 서울 전역의 골목길 거리뷰를 모바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2년여에 걸쳐 서울 전역의 골목길 14,000여 곳의 거리뷰 5만 3천여 건을 구축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포털에서도 제공하지 않았던 소규모 골목길에 대한 거리뷰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십 18세 이하 소아와 청소년 확진자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데다 긴급 상황 시 찾을 수 있는 병원 대상도 제한돼 대처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